이름 끝에 기억자 들어가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퇴임하실 때.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 후회한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뽑은 거 하셨으면 후회한다는 국민 아니요. 없게. 나 진짜 저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나 이재명 찍을 걸. 아, 내가 이재명 왜 안 찍었을까? 그렇게 이제 5년 후에 예. 찍지 않은 반대 진영에 있던 국민들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출발 자체는 예. 나쁘지 않다,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김밥 먹는다는 기사 있지만 술 먹는다 이런 기사가 없으니까 집중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네. 정쟁 시비도 차단하고 오히려. 예산 낭비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절약이다. 선택 더 풀려고 해봐 오히려 더 안 돼요. 네. 완전히 이건 드러내야 된다. 국민의힘이 적임자인지 실력과 어떤 경험, 그 다음에 도덕성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이념적인 공격을 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청문회에서 그냥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던 분인데 네. 이거 가지고 이념 문제로 사상 검증하는 식은 옳지가 않죠. 효과도 없을 겁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코스피 2,900을 돌파를 했습니다. 했었다가 다시 좀. 어쨌든 한번 했잖아요. 네. 또 삼천 가야죠. 네, 가야죠.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죠, 뭐. 네. 그래서 저도 우리 또 장성철 소장님도 그나마 조금 웃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시면 좋은 성적들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장 소장님 동절입니다 지금. 아니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60이 됐는데 거의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아유 마이너스 100이 나요 그러면? 아니요. 마이너스 60이 났잖아요. 예, 그나마 이게 어딥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의 귀재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장성철입니다. 네, 주식 천재 장성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굴 천재 자리인데 오늘 진짜 얼굴 천재 같았어요. 그동안 김준일 얼굴 천재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완성형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글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선글라스요? 예. 그래요? 저는 대표님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브로맨스 한번 부적절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이 왜 이래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라인이 좋습니다. 저는 홍익표 의원님 네. 오늘 실물로 처음 뵀는데. 진짜요? 그래요? 처음 뵀다가. 그렇게 그냥 오메가면 그냥 인사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아이 그런 얘기인데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예, 하도 들어서? 너무 들으니까 좀 지긋지긋하고 또 남자가 하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외모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거 봐, 우리 안 좋아하잖아. 그러네. 자, 오늘 여러 또 뉴스들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재명 정부 취임 일주일 지났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라는 효능감, 자부심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일주일 정말 뭐 극초반인데 네. 뭐 아직 평가하기는 너무나 이르지만 네. 그래도 뭐 일주일 또 혹은 뭐 한 달, 뭐 1년 이렇게 이제 평가들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극초반 평가 한번 살짝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꽤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국민들께서 아직 뭐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뭔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고 국민들이 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정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 얘기라든지 뭐 그 라면값 얘기하면서 물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비상경제 TF하면서 추경해가지고 이 시장경제, 바닥경제를 좀 살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됐다기보다는 뭘 하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회의에만 했다면은 뭐 친북이 어떻고, 뭐 종북 세력 어떻고, 뭐 자유민주주의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랄까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얘기들이 그 화두로 계속 논의가 됐는데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듣고 싶네. 일찍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전보다 확실히 브리핑 너무 일찍 해요. 그렇죠. 네. 기자들도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기사가 없잖아요. 김밥 먹다는 기사 있지만 술 먹다 이런 기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고지도 저는 그 생각을 하나 꼭 얘기하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술을 좀 하셨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와인 몇 잔 왜 안 드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만취 상태에서 정신줄이 나왔을 때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술을 뭐 마실 수는 있는데 항상 내가 조금만 관리하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에 하셨어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만취해서 정신줄로 오면 그게 이제 국가 비상사태죠 사실은. 그 2년 6개월 동안 계속 국가 비상사태였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네요. 보통 뭐 예를 들면 누구는 뭐 막걸리를 좋아한다더라,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약간 그런 전통주를 좋아한다 이런 게 있는데 들어본 바가 대표님 아시겠죠 뭐. 그 비교적 뭐 다른 술 이렇게 주종을 특별히 가리진 않는데 많이 드시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의외로 이 백주 이런 거 좋아하세요. 백주? 예, 중국 술. 바이주. 바이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오타이로 갑니까? 그저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여의도에서 뭐 저하고도 그때 할 때 뭐 옌타이고 량주 같은 거 중국집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거 그냥 같이 식사 저녁에 만찬할 때 반주로 그런 거 몇 잔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또 여기서 친중 논란. 네, 하여튼 그 백주를 좀 우리나라에 친중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긴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집 많이 갔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중국술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정도. 네, 하지만 실세를 저희가 모시니까 또 이런 얘기도 듣고 싶네요. 네. 실세 맞죠? 아니요, 실세 아니죠. 네. 이 정부에서 실세라 그러면 죽습니다. 자, 그리고 1호 법안이 장 소장님 평가도 들어봐야죠. 진짜 갈래 나. 이제는 뭐 그 패싱을 하면 안 되죠. 보수 여당 패널이라고 이제 취임 관련된 평가. 여당 패널도 아니잖아요 이제. 보수 우파 패널. 여당물이 덜 빠졌네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쁜데 PD님, 나 이거 공식적으로 좀 항의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항의를 해요? PD도 힘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요? 네. 나 진짜 칭찬 많이 준비하는데 안 할래요, 진짜. 누구에 대한 칭찬? 저는요, 정영진 앵커 특검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 특검으로 갈까요? 네, 4대 특검으로. 내란, 김건희, 최혜병, 정영진. 왜 지금 선글라스 쓰고 있냐? 요거 밝혀내야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일주일 평가는 한 문장으로 하시면 저는 한 문장으로 준비를 안 했고 좀 길게 준비했는데. 길게 좋습니다. 네, 저는 뭐 행보나 인사나 민생 경제 문제 관련해서 대단히 좀 잘하고 계시는데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인사와 관련만 빼놓고는 좀 흠잡을 게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퇴임하실 때.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 후회한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뽑은 거 후회한다는 국민 없게. 나 진짜 저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나 이재명 찍을 걸. 내가 이재명 왜 안 찍었을까? 그렇게 이제 5년 후에 찍지 않은 반대 진영에 있던 국민들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그 민정 관련해서 이제 오광수 좀 이따 한번 다시 얘기를 좀 나눌 시간이. 비서관들도 문제예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특검 출범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정부 출범 일주일 동안 제일 이제 속도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검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멈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수순이다. 과거에 대통령 거부권을 막혀서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약간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 특검 반대해야 됩니다라고 막 총리한테 건의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했던 그분들이랑 함께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뭐
얘기할 거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얘기해야 돼요? 말 잘 들어야죠. 아, 그래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뭐 불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아 그래서 그 솔직하게 국무위원들은 얘기했대요. 예, 뭐라고 했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 네. 사회를 2주 이제 직무대행이 맡았는데 총리 대행이 맡았는데 네. 아 이거 국회가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거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해버렸다고 하고 마이너스 90점. 예 뭐 여러 이제 장차관들이 조금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뭐 특검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뭐 특별수사본부 꾸릴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나도 좀 딜레마가 있긴 한데 여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한번 가보자 이렇게 네, 더 정리를 했다고 효율적인 하네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네. 일단은 삼권 분립에 또 입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결정한 걸 그렇다고 행정부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가겠다. 네, 네. 더하기 전임 정부 인사들의 우려도 나는 경청했다. 네. 그런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그런 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임 정부 인사들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 발언 기회를 줘서 기록은 남겨놓은 거죠. 우리는 나중에 그 사람들 나가서 자기 진영에 가면 그럴 거예요. 나는 얘기는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상당히 경청과 함께 네. 어차피 당신들 반대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배려도 한 거죠. 일종의 밸런스를 좀 맞춘 거네요. 아. 네, 그래서 당 밸런스가 참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 국무회의도 이제는 당 밸런스를 좀 놓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밥을 종종 드시던데 네. 김밥이 생각보다 당 수치 많이 올리거든요. 예. 당 스파이크가 당 스파이크 오잖아요. 그럴 때 닥터워터 당 밸런스는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무회의에도 당 밸런스를 놓고 또 여러 밸런스도 함께 맞추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떨까? 국무회의도 PPL로 당 밸런스 이거 딱 놓고 굉장히 이거 마시면은 네. 광고를 아주 묘하게 갖다 붙이는 시 아유, 정말 잘하시네. 신묘한 제주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6월에도 2+1 이벤트 진행하니까 시원하게 차처럼 물처럼 드시면서 혈당 관리도 잘하시고 구매는 저희 영상 아래 있는 링크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소리 들으셨어요? 저요? 네. 누구한테? 언급 안 해준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해야 될 저희가 이제 또 일이긴 하죠. 네, 그래서 언제 해야 되나 참 고민하고 있다가 그 생각만 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하신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냥 광고 언제 하나 요 생각만 하거든요.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 밸런스였고요. 네. 자, 그렇게 국무회의는 조금 불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네. 잘 조율돼서 네. 가고 있고요. 네, 댓글에 이주호 총리 눈치 챙겨 이렇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제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 사표 수리했잖아요. 네. 조태영 국정원장도 사표 수리가 그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뒤늦게 국정원장도. 알려져서 네, 소식을 좀 그럼 전하겠습니다. 대체로 사표 수리가 된 사람은 아무래도 좀 지난 그 계엄 관련 비상계엄 관련해서 좀 관련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사표는 좀 수리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가담 봐야 의혹이 되겠군요. 있는 네. 조태영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선포 전날이랑 당일 김건희 여사랑 연락한 게 좀 그렇죠.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네. 자,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특검이 막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뭐 전화번호를 바꾸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창 SKT 그 사태 있을 때 네. 그때 뭐 유심 바꿨다라고 뭐 하면서 번호 바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좀 걱정하는. 그게 네. 아니 그것 때문인지는 저도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네. 작년 2월 경부터 해서 네. 또 이제 그 조사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 2월, 작년 아니고. 예, 네. 지난 2월, 예, 지난 2월부터. 지난 2월부터 네. 우리 서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도 의원들 간에 바뀌면 바로 이렇게 오잖아요. 뜨잖아요. 아, 근데 바뀌는구나. 네. 예. 근데 대체로 바뀐 분들이 그래도 조금 약간 수상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바꿔요? 아니 꼭 그런 것 관계없이 많이 바꿔요.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왜 바꾸는지. 혹시 아세요? 왜 바꾸는지? 좀 뭐 제 경험도 있어요. 예. 2021년도에 네. 이때쯤이네. 6월달에 제가 윤석열 엑스파일을 터트리고 나서 아하.
그냥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네. 마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대폰을 사가지고 바로 바꿔버렸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뭐 혹시 USB나 뭐 이런 것들 다 교체 다 버렸어요, 그냥 다. 전자레인지도 괜히 한번 돌리고 싶구나. 아니 그거는 혼나니까 안 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문제 생기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자기 보호 본능이죠. 네. 근데 이 특검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좀 뭐 머메드급이다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메드는 3대 뭐예요? 특검 엄청 규모가 크다. 메머드급. 머메드. 머메드가 인어급인가. 메머드급. 신조어인가 그래서 나도 좀 약간 무슨 새로운 말인 줄 알았어요. 메머드급.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 메머드지? 네. 메머드급. 메머드급 특검 규모 최대 인원이 577명이다. 네. 내란 특검에 267명, 김건희 특검에 205명, 최혜병 특검에 105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300억대 후반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좀 너무 지금 이제 국면을 정쟁으로 끌어가고 또 예산도 너무 낭비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을 또 하고 있기도 하네요. 네. 요 정도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규모나 예산 같은 거는. 뭐 이 정도 그러면 해야죠. 해야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란은 11가지 혐의,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6가지 혐의 뭐 이렇게 혐의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검사들 한 120명 투입을 해야 될 거고 예산도 388억인데 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 공정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산 낭비 아니죠. 아까운 돈 아니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충분히 해야 되고 진즉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당연히 이건 뭐 원칙과 상식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좀 그 메머드급으로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간을 좀 줄이자. 옛날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도 좀 문제가 있었고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특히 야당 대표나 이런 주요 정치인의 수사는 6개월 정도 하고 일괄 기소하고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2년 넘게 계속 수사와 기소를 반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본의 아니게 정치 보복처럼 비춰져요. 야당 탄압처럼. 그래서 저는 길게 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집중 투입해서 그게 예산도 전략해요. 그리고 국민들 피로감도 낮추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아까 장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빨리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실이에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최상병 문제 이건 누적된 수사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뭐 현재 검찰도 하고 있지만 워낙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검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집중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정쟁 시비도 차단하고 예산 낭비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절약이다. 제가 국민의힘 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환부예요, 환부. 빨리 도려내야 된다. 윤석열, 김건희 이 분들은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환부예요.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던 일부 윤핵관 분들 이분들의 잘못도 당연히 밝혀져야 하고 그것이 드러내져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다시 받고 또 지지도 받고 선택도 덮으려고 해봐야 오히려 더 안 돼요. 상처만 커진다.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드러내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 정말 원내 싸움을 못한다고 봐요. 원내 싸움? 왜 원내 싸움을 진짜 못하는 게 원내 싸움의 기본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100몇 석 갖고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막아냈잖아요. 이제 못 막잖아요. 그러면 못 막는다는 전제로 줄 거와 그다음에 안 줄 거. 그렇죠. 그리고 주는데 어디까지 그냥 100% 민주당의 원안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래도 조금은 그 합의 통과시켜주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3대 특검을 그냥 반대하는 걸로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책이에요. 제가 원내대표 해봐서 그런데 전략이 없는 건가요? 저거는 정말 무전략이고 막을 수 없는 거는 어떻게든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 100% 원안을 막기 위해서 합의해서 80% 90% 정도라도 수정하는 게 현실적인 아니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그럼 전략도 없고 뭔가 이렇게 조율할 사람도 없고 이 이유가 뭐 윤석열 때문이야 아니면 뭐
인재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기도 하고 당에 이제 지도자급 인재도 없는 것이고 그래요?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뭐 5대 개혁 안 되고 우리가 이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뭐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 당론 처리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푹 키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수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뭐 위헌정당 해산 이런 제 걱정하잖아요. 그걸 해소하려면 빨리 윤석열 씨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맞습니다. 위헌정당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엔 저렇게 하고 있다가 하다가 진짜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거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특검이 지난번에 했던 거에 비해서 규모도 커졌죠. 그러니까요. 예산도 커졌죠. 파견되는 인원도 훨씬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권도 지난번에는 뭐 제3자 추천, 뭐 대법원장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하다가 이제 뭐 당하고 그러고. 이 특검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내부적으로 야 이거 당 우리가 원내대표 우리 사람 시키고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우리 사람 해야지. 그래 우리가 당의 주도권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여투쟁은 신경도 못 쓰고 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이 특검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나요? 누구 특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뭐 이렇게 이름 아직은 이름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람은 많이 추천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이라는 건 법조계로부터 이제 의견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근데 진짜 아까 특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고 하신 게 너무 길게 하면 보통 고사예요. 왜냐면 특검 맡으면 그동안 변호사 일 못 한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끝나고 나서도 2년인가 3년인가 못 하게 돼 있어요. 변호사 그 사건 수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맡은 사람은 어쨌든 본인이 그래도 이 특검을 통해서 뭔가 공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기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이거 못 하겠군요. 돈 갖고는 완전히 손해죠. 다만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 법조인이라면 좀 욕심이 날 거예요. 그건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 될 테니까. 뭐 김건희 씨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국가와 어떤 뭐랄까 그 국가 헌법 질서와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이죠. 그러네요.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아마 특검 중에 한 명이 될 테니까 잘하면 그렇고 못해도 남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수장은 상징적인 인물을 누군가 안 치더라도 밑에 실무는 다 검사들 파견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이제 3대 특검의 검사들 한 120명, 거의 지검 하나보다 더 큰 규모로 파견을 해서 보내면 약간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선에서 하는 수사들이 조금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결국은 지금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이런 중요한 사건들의 특검에다가 검사들 대거 파견해서 검사들 권력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검찰들 수사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경찰이 수사하고 지금 법대로 하면 몇 가지 중요 범죄를 빼놓고는 검찰이 수사권이 아예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지식 보완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과 규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의 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뭐 이것이 과거에 그 소위 적폐청산하면서 윤석열 당시 이제 그 검사가 힘을 갖게 되는 과정처럼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도 가끔 저희가 뭐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이렇게 좀 여쭤보면 하여튼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정이 좀 중단들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재판부에서 형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려서 일정을 좀 미루고 있는데, 파기환송은 이미 이제 연기된 했고, 거고요. 어제 저희가 뭐 또 속보를 전했지만 대장동 사건도 기일 연기가 됐어요. 위증교사도 기일 연기가 됐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뭐 법인카드랑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이제 7월달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데, 아마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뭐
재임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모든 재판이 그렇게 좀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12일 본회의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요것도 일단 좀 킵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개정안 그거는 그 84조 헌법 84조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뭐 형사 소추를 받냐 안 받냐 요거 관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명확하게 좀 글로써 좀 표현을 한다. 네. 예. 법으로 명문화한다였고 재판 일정 미뤄지더라도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할 거야라는 사실 입장이었거든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건 우리 그대로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속도 조절하는 모양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뜻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 개정까지 하는 건 조금 속도 조절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모양이군요.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런 거는 좀 미루자. 다른 네. 법안들은 좀 미루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음. 그냥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인식을 집권 초기부터 준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재판이 이제 연기되고 네. 기일 지적을 이제 안 하는 것은 저는 헌법에 근거한 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예. 그 원리에 의하면은 재판 받아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보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판 받으러 나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재판 받으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그럴 수는 없다.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어떻게 듣냐고요, 대통령으로부터. 네, 근데 네. 현실적으로 기일이 뭐 연기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일이다. 아니냐.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건 있어요. 네. 대법원장, 대법원의 예. 무책임함, 비겁함. 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지 각 재판관들이 판단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수설 있고 소수설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지. 그 결정해주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건데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눈치 보고 네. 그냥 각 개별 판사들이 이거를 해석하라, 결정해라. 아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 너무해요. 네. 규정대로 하면 뭐 대법원 입장이 틀린 건 아닌데 원래 이렇게 각급 법원이 결정하게 돼 있긴 해요.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매우 중대한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고 잘못한 뭐 자칫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뭐 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뭐 재보궐과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안이라면 이 대법원에서 책임 있게 결정할 필요는 있었죠. 네. 그리고 어쨌든 현재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84조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기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이후에 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차분하게 이 법은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 이후에 이것을 이제 반영한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되는 거니까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 뭐 크게 논란이 있을 만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차관들 뽑는데 국민 추천제로 뽑는다. 예. 뭐 국민 추천제라니까 말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론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대통령실에서 예.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장관과 차관 후보자를 국민들께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이 나가고 있죠. 네. 여기다가 누구누구 어느 부처 장관으로 추천해요. 이렇게 네. 쓰면 실제로 그 의견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후보군으로 또 살펴도 보고 검증도 해보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사실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거 처음 시도해 본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했었는데 막상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청거받은 인사가 이제 임명이 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검증 과정이나 이런 거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하는 건데 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효능감을 진짜 좀 굉장히 좀 키워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효능감. 네. 내가 뭔가를 액션했을 때 그 반응이 온다. 이제 네. 이런 걸 텐데 네. 국민 추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건 그 정부의 성격을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예,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그 정치적 사안에 좀 더 관여를 높일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인데 네. 대의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이제 뭐 SNS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망이 발달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인사라는 게 그동안 인사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밀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측근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국민들 속에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인사를 좀 확보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네. 인재를 좀 확보해 활용해 보자 이런 그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이번에 바로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인재를 좀 충분히 받으면 이 사람들 인재 풀을 갖고 이후에 다음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받는 것보다 어떤 특정 자리 같은 거 특히 국민의 그 공감대가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 한번 그 특정 자리를 놓고 추천을 받는 거 어떨까? 예컨대 그 권익위원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국민 생활 전반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거를 아예 해서 일반인들한테 추천을 받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공론화에서 그런 추천 대상자들 중에서 국민적 검증을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장차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자리들 몇몇을 좀 이렇게 한번 샘플로 해두고. 저는 이제 그 제도라는 게 한 번에 전면적 실시할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그 참여나 관심이 높고 또 국민 전반에 미치는 큰 자리가 있잖아요. 권익위원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권익위원장 같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 많은 국민들이 막 그 신청한 국민들 가운데 한 70%가 뭐 장성철 소장을 이제 막 추천을 했어요. 근데 실제 보면 한 5%도 안 되는 정프로가 훨씬 더 적임자일 수는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걱정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믹스하자, 그러니까 섞자는 건데 국민 추천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냥 너무 팬 클럽 같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만 셀럽들만 될 수 있잖아요. 검증 과정 그래서 무조건 필요하죠. 그 검증 과정 당연히 하는데 저는 공론화처럼 약간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 100명 정도가 그 아예 그 공개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해서 국민적 검증을 받는 것도 그런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그 자기가 결함이 많으면 함부로 못 나서겠죠. 이제 비판하신 입장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뽑을 사람들은 이제 정해서 뽑을 텐데 나중에 뽑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나 혹은 뭐 이제 그 임명권자가 욕을 먹는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뒤에 좀 숨는 거 아니냐. 국민의 뜻으로 임명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판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검증의 책임은 정부 쪽에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실하고 그거를 회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임명할 때는 책임을 져야죠. 뭐 진영을 넘어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뭐 검증한다라는 거 당초 취지를 갖고는 비판하기가 어려운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악용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본인들 진영에서 꼭 누군가를 임명하고 싶은데 또 이게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볼까 상대 진영이 어떻게 볼까 하는데 국민 추천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 명분을 이렇게 국민 추천제에서 국민 다수 한 100만 명이 찬성을 했다. 어쩔 수 없다. 국민의 뜻이다. 주권자의 뜻. 우리가 받든다. 그게 바로 국민 주권 정부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가면은 어떻게 하겠냐. 막 그런 비판인데 설마 뭐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다 해놓고.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면 대법관 증언하잖아요. 30명 증언할 때. 대법관도 국민 추천으로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본인들 원하는 입맛에 맞는 진영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뭐 하신다는 그런 거죠. 걱정을 설마 안 하시겠지만 조금 그냥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뭐 믿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 임명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전혀 믿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잘 제도를
뭐 시행을 해보시고 오류가 있으면은 수정하시고. 아니 요즘 어디서 뭐 협박 받으세요? 아니요, 저는 뭐 지금 뭐 정권주의니까. 제가 우스갯소리하면 기우라고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예, 춘추전국 시대 기나라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나 봐요. 하늘 무너질 걱정도 하고. 그 길을 가다가도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을 했는데 저는 그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 그 현 정부가 상식적인 선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100%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어떤 예를 드냐면 봐라 지난번 총선 공천 때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한다. 네. 라는 명분을 갖고 비명계를 좀 공천을 안 준 거 아니냐 그런 공격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데 그분들? 그분들이 있어요. 실명 얘기해봐요. 정영진. 근데 제가 봤는데 실제로 공천을 전략 공관이나 또는 뭐 그 당 공관위에서 정리된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경선을 붙였죠. 물론 이제 그 경선도 그 기획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당원 당규상 룰이 그렇게 돼 있고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근데 봅니다. 역으로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무슨 제품명 공모 같은 거 하면은 희한한 이름 해가지고 일부러 막 놀려먹으려고 거기에 투표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또 지금 막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뭐 나오냐면 하지 마. 하지 마요. 누군데? 뭐 검찰총장에 뭐 윤석열. 뭐 윤석열 추천합니다.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니까 좀 제도를 약간 좀 희화하는 이제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혹시 이름 없어요? 뭐 추천된 특검 대상자라니까 지금 뭘 공직 추천이야. 지금 뭐 댓글에 추천인데 얘기해요? 뭐죠? 여가부 장관 추천하는 저를요? 예.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수사 대상이지 장관 추천 인사검증 대상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네, 어쨌든 그 뭐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실 정부가 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 추천 일주일 정도 받고 그 후보군 추려가지고 검증하고 하다 보면 장관 인선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무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차관급 인사 6명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뭐 환경부 차관도 있고 뭐 기상청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면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 민정수석에서 다시 인사검증 기능 맡겠다.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민정수석 없애버리고 한동안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거기 법무부에다가 인사검증 관리단에다가 검증 권한 줬었잖아요. 그거 다시 끌어오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라인의 수장 민정수석이 또 좀 논란이 있다라는 거. 오광수. 네. 오광수 민정수석. 네. 근데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좀 계속 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동산 차명 대출 알선 뭐 차명 또 소유 이거는 문제가 아주 가볍진 않아 보이던데 그냥 이렇게 묻고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좀 당초에 뭐 처음에 반대했던 거는 그 검찰 특수통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좀 민주당 있었잖아요. 내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 문제는 이제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검찰에서 연연이 그렇게 그 오래돼 있거나 또 이분이 검찰에 있으면서 뭐 나쁜 뭐 이러저런 일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세평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엉뚱한 이제 그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게 터진 거죠. 사실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현재 검증을 해야 될 사람이 없었고 못 뽑은 거였기 때문에 검증을 충분히 못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그간에 흔히 많이 나왔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사안이 다른 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위법과 그 사회적 관행과 약간 경계선에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고의적이고 의도된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재산을 3자에게 위탁 관리했고 차명으로 그렇죠. 차명 관리.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에도 이제 법 위반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재산 분쟁이 돼가지고 또 소송까지 해서 찾는 과정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거 내 와이프가 실제로 이제 아마 재산 과정이 아마 그 부인 쪽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 쪽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대로 받았고 소송이 없었다면 나는 몰랐다로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몰랐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아마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여론을 좀 살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대출 받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더 추가로 나온 거죠? 네, 그 부동산 차명을 갖고 있던 친구 A 씨 있잖아요. 네. 그 A 씨가 오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축은행에서 한 1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차명 대출 의혹도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임명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이제 총괄하게 될 것이고 사정 작업도 할 것이고 친인척 관리도 할 건데 이 자리는 특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자리보다 더. 근데 공직자들 인사검증을 해요. 근데 명의신탁 차명부동산 차명대출 해줬네. 아니 뭐 나도 했는데 이 사람 뭐 공직 후보자 추천하는 거 뭐가 문제겠어? 에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확 낮아지잖아요.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의 수법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렇게 뭐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에겐 더 엄격하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당신은 뭐야? 맹분이 없다. 이거 맹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자리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도 4명의 이제 비서관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 대북송급재판 변호인, 대장동 재판 변호인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인들을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냐.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할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비판했냐고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은 약간 처음에 분위기 좋고 다른 거 다 잘해오셨는데 왜 이러실까. 좀 흠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예를 들어 친한 사람 혹은 일 받았던 사람을 채용한 것도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완전히 불법 사항이잖아요. 그 오광수 비서실, 민정수석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비서관 문제는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이거 왜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다 담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의 주목을 확 받는. 그러니까 약간 좀 분산했으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법조인 출신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을 쓴다고 봐요. 그 아는 사람이라는 게 측근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는 검증된 사람,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써봤더니 또는 옆에서 지켜봤더니 일 좀 하네. 일머리가 있네. 이런 사람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기하고 가깝다고 해서 능력 없는데 쓰는 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 법과 관련된 사항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정치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법조인 중에서 꽤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썼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개인 사건을 맡았긴 했지만 능력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은.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꺼번에 한 비슷한 이 자리에다가 조직에다 모아놓으니까 이 말이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좀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아쉬움은 있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건은 조금 아마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볼 것 같아요. 처음에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이 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분 이제 청문 보고서가 국회 접수가 됐잖아요. 어저께 기자간담회 자처해가지고 뭐 기자들이랑 질의응답도 받고 했는데 그 반미 관련된 질의가 나왔어요. 과거에 미 문화원 점거 농성에도 참여하고 반미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말이죠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전임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어딘지 다 아시죠? 하버드도 나왔고 제가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도 됐습니다. 제가 반미주의자일 리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미 인사 아니다.
그 반미 논란이... 자녀분도 예. 그 미국 대학 다니고 반미 인사 아닙니다. 저는 좀 그 국민의힘이 네. 인사청문회 할 때 저런 식의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하나만한 비판이고 그 제가 알기에는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그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 뭐 그 외교안보적으로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일을 더 미국과 관련된 논란이나 뭐 이런 뭐 친중 반미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일이나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과거 80년대 그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을 갖고 와서 지금 하면 국민의힘에도 그런 분들 몇 분 많이 계시잖아요. 당장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만 해도 그 86년 5.3 인천 사태에서 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그런 거 있고 지금은 세상에서 다 바뀌었고 지금에서도 그러한 그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 우리 사회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를 부정하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논란이 없는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도 얘기 안 하고 있고 그 위해를 뭐 어떤 해악을 끼치도 않는 사람한테 너 40년 전에 반미 행동했으니까 반미주의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그런 인사청문회하면 그거야말로 헛발질입니다. 아니, 친미도 이런 친미가 없어요. 지금 본인도 미국 가서 대학 다녀 또 변호사 자격증 따 아들인가 딸인 같은 자제분도 미국 가서 또 학교 다니는 거죠? 네. 예. 명문대 다녔다고 대를 이어서 하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반미야. 쓸데없는 문제 제기. 네. 그렇죠. 아, 근데 실제로 이러한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진짜요?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제 권성동 제가 원내대표가 맡겠습니다. 아 진짜요? 가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다른 공격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그 소위 그 적임자인지 실력과 어떤 경험 그다음에 도덕성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이념적인 공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청문회에서 그냥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던 분인데 이거 가지고 이념 문제로 사상 검증하는 식은 옳지가 않죠. 효과도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은 네. 지금 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토론회 어제 있었어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2파전이죠.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아마 확실한 건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죠. 네. 예, 이건 뭐 좀 장승철 소장님은 좀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까? 얘기를 못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 방송 나가면서 서영교 의원님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만났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 인터뷰했어요. 제 귀에다 대고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누가 우세하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름 끝에 기억자 들어가는 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억자가 둘 다 들어갑니다. 김병기 그다음에 서영교.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고 뭐 굳이 뭐 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좀 하나가 관전 포인트였고 근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김병기 의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진짜 모르는 거죠. 이 원내대표 선거는. 그리고 이 상황에 또 김병기 의원의 아들 관련 또 보도가 나와서 이게 또 좀 변수가 될 수 있나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MBC가 아주 보도를 상세하게 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이제 2016년 당시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아들 관련 취업을 청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MBC가 보도를 했어요. 이 당시에 그 김병기 의원 아내가 이제 기조실장과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과 그렇습니다. 통화를 어떻게 또? 요거는 들어볼게요. 조리별 뭐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뭐 다는 아닌데 이제 일부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
저는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것들. 네.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들 취업 문제 엄마가 이렇게 그 조직의 그 고위층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가능한가? 특히나 여기가 지금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에 그렇게 전화를 해서 또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또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 딸 누가 이제 국정원 갔는데 시험 떨어졌다고 전화해서 왜 떨어뜨리냐고 하면 구속.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구속이에요. 그 전화번호 또 어떻게 알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김병기 의원이 그쪽 집안 출신이잖아요. 예. 그 내곡동 출신. 예. 이제 국정원에서 그 이현수 씨 당시 기조실장이 아마 부하 직원이었을 거예요. 네. 김병기 의원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퇴사하고 이 민주당이 오면서 아마 그러니까 이현수 그 기조실장하고 김병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하고 다들 굉장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고 뭐 네.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일반인하고 다르게. 근데 어쨌든 전화한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았죠. 네. 전화한 건 적절치 않았는데 쭉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아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예.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라고 해서 네. 더 불이익을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그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 그 여의도에서는 거론이 됐었던 문제예요. 이렇게 녹취록이 나온 건 이제 그 처음 저도 들었는데 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김병기 의원이 본인은 사실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억울해요. 먼저 얘기를 많이 하기는 의원이 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처음에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뭐 네. 이랬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오늘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MBC 보도를 보면 그 기조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화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애 이름이 뭐 성철이라고 치고요. 성철이 장 소장님으로 예시를 자꾸. 그 얘기를 성철이 하더라고요. 네. 그 경력직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뽑을 건데 성철이 염두에 두고 있다. 예. 근데 이제 혼자만 뽑으면 문제가 되니까 뭐 한 1-20명 정도 뽑으면서 성철이 중심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문제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청탁성 항의 전화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국정원에서 그냥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공정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취업이 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김병기 의원이 2013년도에 국정원에 인사처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주요 간부들과는 상당히 뭐 친분 관계가 있었고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부인이 저렇게 기조실장한테 전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이제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공적 기관에 여러 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런 식의 항의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원내 대표 선거에 쟁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희한한 상황이긴 해요. 뭔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 거예요. 예. 이 사건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여의도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그 원내대표 선거를 일주일도 안 남겨놓은 갑자기 왜 이게 상황에서 방송에서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획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취재한 기자를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굉장히 이건 누군가 갖다 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국정원 기조실장 이거는 기조실장 본인이 누군가에 주지 않았다면 이건 도청된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도청된 자료를 누군가 가지고 있었다가 풀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내용을 봐서는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이 이 내용을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본인도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일방적인 압력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그래서 있는. 본인은 그 당시 기억 안 난다라는 게 본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제3자가 도청을 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수 기조실장 본인이 제공하지 않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현수 씨가 스스로 제공한 내용은 절대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아니겠죠. 99% 정도 본인도 돼요. 굉장히 이건 뭐 1%는 있으니까 네, 100% 아니다라는 아닌데 99%는 본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일단 뭐 김병기 의원의 입장도 전해드리면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내 아들 신원조사까지 다 마치고도 당시 나의 신분 때문에 뭐 야당 인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오히려 내 아들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2018년과 2025년 국정원 2차례 내부 감찰과 감사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건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네. 내가 지금 뭐 원내대표 선거고 뭐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당내 선거에서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당내 경선, 뭐 대선 뭐 앞두고 하는 경선에서도 보면 예전에 국민의힘 예전에 뭐 한나라당 이런 데서도 그 박근혜, 이명박 이 두 사람이 싸우면서 사실 약점이나 약점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었고. 네. 그게 네. 제일 유명한 사건이죠. 네. BBK 최태민 예. 그래가지고 한참 그때 싸웠죠. 그때 최순실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하여튼 MBC가 이번에 굉장히 보도를 뭐 특종 등등 해갖고 하여튼 여러 건을 이제 보도를 좀 내고 있던데 다른 언론은 아직 많이 받아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국민의힘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정권 교체가 됐구나. 국민의힘 얘가 이렇게 뒤에 나오더니 네. 맨날 앞에 나왔었는데 네. 주인공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주인공 그래도 아니 우리 저기 용태. 아크로비스타에 계시는 그분이 그분? 안 하시니까 네. 아. 근데 또 얘기 좀 풀어주실 거 있으실 것 같아서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진짜 김기현, 나경원, 뭐 김도 이런 분들이 다시 원내대표 나오려고 하는 거 맞아요? 추대 받으려고 그러죠. 추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분들 아니라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 전직 당대표,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 몇 분이 네. 추대를 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김기현 이렇게 전직 당대표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네. 아 본인들이 추대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일부 그렇다라는 거지 뭐 네. 이렇게 이름 적시된 네. 분들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네. 아닌 그 것 타이가 전체예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보세요. 자의가 99%죠.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원내대표를. 내가 지금 뭐 이 정도 위기 상황에선 나 같은 정치적인 경륜과 네.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봐요? 정 의원? 아니, 어떻게 지금 생각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원내대표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 포함해서 네. 또 허가호위 했던 그 친윤이라는 분이 또 있잖아요. 중앙에서 이런 거론된 분들은 사실은 이선우태나 내년 다음 총선 불출마 정도로 선언해야 될 맞습니다. 책임이 제일 큰 사람들인데 네.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원내대표를 하는데 네. 불출마를 전제로 뭐 나 헌신하겠다, 당을 하는데 뭐 하겠다, 나 사심 없이 하겠다 이런 정도의 뭐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다시 원내대표를 하고 추대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정말 뭐 제가 남의 집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전직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네. 아니 굉장히 비상식적이라 그래요. 국민들은 책임이 있고 이 사람들이 뭔가 책임 있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헌신할 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데 꽃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원내대표 2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있어요. 주호영 지금 부의장 같은 주호영, 경우가 몇 번 하셨고, 네. 왜냐하면 이제 주호영 추대됐어요. 막 위기 예. 때마다 주호영 부의장이 두루두루 원만하고, 네. 또 책임질 일에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예. 그분이 그렇게 한 경우 있었지만, 네. 근데 보통 잘한 경우에는 그런데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원내대표 할 때 우리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패스트트랙과 이제 빠루의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다시 추대가 될 진짜 수가. 이분 재판한다는 게 난 제일 신기해. 아, 지금 한 5년 이상 지금 예. 연체되고 1심도 있죠.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이제 다시 사실 선수도 훨씬 높고 한데 왜 다시 원내대표의 이름에 물망이 오르느냐 이제 결국은 당권 경쟁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다음 비대위원장을 이 원내대표가 권한을 갖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운명도 이 다음 원내대표 손에 달려 있어요. 네. 누가 될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전당대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최소한 이 원내대표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이 당권이나 또 다음 총선과 관련돼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계속 지난번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보다는 당권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이 맥락이에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말 임기는 지킬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너무 이제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만둘까 그냥 뭐 하나 지르고 그만둘까 뭐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뭐 내가 얼굴마담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군요. 네. 고민이 상당히 좀 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5대 개혁안 제시를 했잖아요. 뭐 전당대회 시기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 교체 관련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 뭐 내용을 담았는데 의원들 분위기 이거 해서 떠들어라 이제 뭔 상관이냐. 호응을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권위가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권력은 있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뭐 신뢰를 보이는 권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냥 떠들어. 뭐 길어봤자 6월 30일까지인데 네가 어떻게 배지 받고 말이야. 네가 어떻게 비대위원장 됐는데 네 멋대로 어떻게 5대 개혁안을 내? 우리랑 상의도 없이? 안 되겠구만. 이런 분위기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힘이 없는 거예요. 당내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권위가 안 서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뭐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출당 형식의 탈당도 이끌어냈고 또 이러한 개혁안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것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의 자산은 쌓았어요. 그럼 용기는 있었으나 어쨌든 6월 30일 혹은 그 전에 임기는 끝내고 차기 원내대표가 일단 당권은 접수한다. 근데 이제 제가 막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참모나 아니면 뭐 동지라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킬을 좀 손을 봐줬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5대 개혁안 내는 것도 그냥 돌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몇몇 중진 의원들에게 사전 정지 작업도 하고 이제 친윤의 좀 중진 의원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에게 먼저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하면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 주세요. 좀 저 이거 좀 개혁할 테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친윤들이 막 적극적으로 도발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못 하는데 그런 정지 작업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6월 30일까지 임기가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6월 30일 이후에 다음번 전당대회라든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라는 걸 어떠한 확약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이런 거를 저질러야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임기 연장부터 도장 찍어놓고 그런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정치적인 스킬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거는. 근데 뭐 워낙 이제 사명감,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질러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던지려면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비대위원장 연연하지 않겠다. 5대 개혁안 받아들여줘라. 이게 지금 어떻게 이대로 가면 우리 당이 뭐 내년 지방선거 패배할 거 뻔한데 정신 차리시라. 나 비대위원장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 자리 걸었어야 되는데 저기 전국위원회나 당원투표 해가지고 좀 저희 임기도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모양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5대 개혁안 중에 담긴 내용 중에 그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자. 해야죠. 이제 이게 되게 사실 이제 뭐 친윤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인데 이거를 또 친한계도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이거 하는 게 결국은 김문수 차기 당대표 만드는 거 도와주는 꼴 되는 거 아니냐. 차기 당대표?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이 두 분이 지금 도전하려고 지금 마음 먹은 거죠? 한동훈 측은 판이 벌어졌고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처지가 그러기 때문에 전당대회 열리면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무조건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보다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두 분 다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열려진다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털을 닦고 있잖아요. 돌더라고요. 돌돌이로 이렇게 얼굴 문지르고.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하도 SNS에 떠도니까 안 볼 수가 없게. 이게 뭐지? 한번 우리 또 좀 볼까요? 그럼 잠깐? 있어요? 준비된 게 있나요? 못 보신 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디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되게 집사
고양이 집사로 그래요?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SNS에 고양이 사진도 엄청 올리고 얼마 전에도 그 이름도 뭐 탄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목욕한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네. 이제 고양이 털이 많이 붙으니까 이렇게 돌돌이를 이렇게 뺀다. 얼굴도 문지르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을 얘기하고 인사하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뭐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야당의 주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고양이 털이나 이렇게 닦고 있는 게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이렇게 돌돌이 털 제거용 돌돌이 이렇게 쇼핑 링크 딱 이어져 있으면 PPL? PPL 딱이었는데 머리에는 다 그 생각이시구만요. PPL. 국민의힘이 네. 아직 야당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을 좀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상대 목을 치려면 예. 내 팔 하나 내줄 각오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이분들이 자기 몸에 털끝 하나 안 묻힐 생각하면서 뭔가 큰 거를 떨어지려고 하면 그게 떨어지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윤계 헌신과 희생부터 시작해서 당의 혁신이 시작돼야 그리고 나서 민주당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이 생기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과정을 못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국민의힘. 이게 다 정치도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놓여진 여러 환경들을 또 잘 파악해서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좀 얻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인다. 네. 하여튼 이 모든 것에는 다 철이 있습니다. 제철. 우리카세 자연산 광어회가 지금 제철입니다. 생 갑오징어 회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와. 만약에 아직도 못 드셨다면요. 지금 이번 주 내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제철은 계속해서 이어지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한 갑오징어 회 그리고 광어, 괴물 광어 회 한번 좀 맛 좀 보시면 이미 저 장성철 소장님 많이 맛을 보셨잖아요. 그죠? 훌륭하죠. 네. 전 무조건 이건 신청해서 드셔야 돼요. 네, 안 사는 건 범죄에 가깝다. 그럼요. 네. 특검 대상이야 안 사는 거. 네. 나는 이제 방송에 이거 먹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세요? 너무 많이 가져가신다. 우리 장 소장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예, 거기 이제 광어, 우리 저 홍익표 대표님이 저 잡고 계신 게 광어고요. 그 옆에 허연 게 그게 이제 갑오징어 회인데 드셔보시면. 갑오징어 여기요. 예, 갑오징어입니다, 그게. 네. 아유,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네, 좀 예, 먹어보겠습니다. 빛나십니다. 네, 갑오징어 참 맛있습니다. 네, 초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고 간장 와사비에 드셔도 맛있고요. 요게 지금 300g 광어에 썰어진 300g은 회 떠진 거 요게 23,900원 그리고 필렛도 있습니다. 500g짜리 필렛 통으로 나가는 거는 33,900원. 생 갑오징어 회가 250g에 27,900원. 야, 가격은 이 정도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걸 나한테 다 읽으라고 그러냐. 여튼 손질된 게 500g 또 원물 1kg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양념장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 네, 그래서 초장까지 같이 드린다는 거. 우리 홍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이거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우리 가족들하고 상의해봐야겠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이거 언론적인 답변. 25,000원도 못 써요? 아니 먹을게요. 살게요. 그럼 카드 주세요. 알았어요. 지금 결제할게요. 어떠세요? 근데 맛은 입에 맛 맞으세요? 괜찮아요. 네. 내가 회를 좋아해서. 회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약간 숙성 맛이 좀 있잖아요, 그죠? 아유, 술 한잔 하면 더 좋겠다. 술 한잔 또 생각이 나시고. 네, 술 땡긴다는 건. 낮술이라. 네. 네. 근데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갑오징어랑 네. 광어랑 네. 깻잎에 싸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오 마이 갓. 정말 색다른 식감과 정말 맛있어요. 와, 이건 새로운 맛인데. 네. 광어랑 갑오징어를 한 쌈에? 한 쌈에. 오. 이거 드셔보세요. 식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주문을 같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걸 깻잎이랑 싸서 먹는다 이거죠. 자, 이제 여러분 드시는 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갑오징어 하나 주문, 그다음에 광어회 하나 주문해서 깻잎과 같이 초장 싸서 드시면 그 맛이 환상이다. 장소영 좀 많이 드세요. 요즘 힘드실 텐데. 네. 큰 위로가 됩니다, 진짜. 이 맛있는 회들 요거 이번 주가 마지막 판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가셔서 우리카세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빨리 두 분 드시고 지금 저 5초 안에 저 입에 넣는 것까지만 저희가 드리고 나머지는
네, 저희 또 제작진이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안 먹게요. 이 농담이네요. 정도면은 뭐 저 업체에서 저희 집에는 그냥 좀 보내줘야 되나? 자, 공짜 좋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뵈시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